이름 바꿨나, 김 회장? 안녕하십니까? 저 혹시 목소리 들리실까요? 예, 들립니다. 네, 저희 상생재단의 그 교육 전문위원 소병환이라고 합니다. 좀 시작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준비되신 걸로 보고 현재 참여하신 분들은 다 사업장명과 성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그 산업안전 ESG와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어렵게 그 명사분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혁 현재 표준협회에 계시고 ESG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 과정 검증이라든지 평가를 하고 계셔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장에서 현재 그룹사에서 ESG 적용 방침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톡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해 드리고 실제 마이크를 열고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종혁 전문위원 모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정욱 정수입니다.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약간 잠깐만요. 제 스피커를 조정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잠깐 스피커 조정 좀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그 ESG 산업안전인데 주제가 사실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주제인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저는 자동차 1차하고 2차에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품질과 산업 안전 쪽에 주 업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ESG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희가 ESG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좀 있긴 한데, 오늘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는 산업안전 상생재단, 저도 이제 이번에 상생재단 알게 됐는데, 그 설립 취지하고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ESG, 그리고 ESG 지표, 그리고 ESG와 산업안전, 그리고 질문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생재단을 제가 보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그룹의 6개사가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제철, 건설, 엔지니어링 이렇게 출연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좀 특화돼서 중대재해 예방과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목표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ESG도 마찬가지처럼 정확히 이제 표현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속 가능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안전보건에서는 안전도 물론 중요한데 문화라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문화가 어떤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게 이제 본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생의 현장의 안전을 이제 시작하는데 안전한 그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이런 이제 미션과 이제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상생재단의 그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 그 계열사 또 벤더들의 이런 이제 영향력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또 있는데 전문가 그룹에 우리 기술사분들하고 또 산업안전 지도사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산업안전 쪽에 또 막강한 지원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ESG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회사를 나와서 그 후에 이제 ESG라는 단어를 들었는데요. ESG라는 단어는 사실은 누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누가 만들어냈냐면 투자자가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자가 만들어냈는데 저는 어렵게 풀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2000년대부터 해왔던 우리 그 파이브스타라든가 그리고 SQ를 가지고 ESG를 풀어보면 조금 더 다른 그 기타 업종보다 예를 들면 서비스라든가 뭐 공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요 수순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G는 이제 나눠놨으니까 분야를 보면 환경이라는 그리고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이 세 가지 형태로 가는데 결국 이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제 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인증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ISO 인증에서는 세 가지의 그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트라이앵글이냐면 환경하고 사회, 경제의 세 가지의 트라이앵글이 있죠. 이 트라이앵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이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기업의 이제 세 가지 핵심 지표 요소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브루트란트 보고서라는 걸 여기다 내놨거든요. 근데 1987년도에 마침 이제 1987년이라는 의미가 ISO 9001 시리즈가 나온 해입니다. 그때 이제 그 세계 환경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의 이제 공동의 미래라는 곳에서 나온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심사도 여러분 보시면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형태의 단어들인데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의미를 이제 달리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연역을 이제 간단하게 그 풀이를 해놨는데 지금 2005년에서부터 먼저 2021년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많이 들으셨을 그 알리베, 리뉴얼블 에너지 100%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것도 있죠. 여러분 이제 그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여러분 옆에 이제 주위에 와 있는데, 파리 기후 변화 협약 2015년에 됐는데요. 저희 그 한국은, 대한민국은 2016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미국도 물론 16년에 가입을 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역을 한번 보면, 2016년에 그 바이든이 오바마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탈퇴하고, 다시 또 그 바이든이 가입하고, 그리고 다시 트럼프가 탈퇴하고, 이런 이제 그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보면, 기후변화 관련해서 1.5도시라는 이런 이제 나중에 IPCC에서 나옵니다만 1.5도시라는 이런 온도가 나옵니다. 이 온도가 어떤 의미냐면 삶을 크게 이제 바꿀 메이저인 영향을 미치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도가 상승했을 때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그 빙하가 있고 빙하 밑에는 동토층이라는 게 있는데 동토층이 이제 녹아내리는 온도가 1.5도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도씨의 상승을 지연하기 위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은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의하는 게 이제 개념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에 대한 방법론을 가져가는 게 그게 이제 환경경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마찬가지처럼 여기에 발맞춰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처럼 우리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현재까지는 30년까지의 이런 플랜들이 다 나와 있고요. 31년에서 50년까지 플랜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업을 그 영위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 중립하고 발맞춰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발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행 도구는 결국은 ESG가 되고 세부적인 시행 도구는 ISO나 IEC 또는 IATF 16945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로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CBAM이라고 되어 있죠. CBAM 이렇게 되어 있는 CBAM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EU에서 내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죠. 6가지 현재 그 분류를 체계를 두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철강 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의 관계자들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상세히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글로벌 비재무적 공시 규범 및 표준 또는 규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GRI라고 해서 그 초안이 이제 발행된 것들도 있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그 담당자이시거나 또 대표님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GRI 스탠다드가 2021년도에 나왔는데, 이게 그 글로벌 표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이 훨씬 더 이제 포괄적이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발표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데 연역들이 쭉 이어졌는데, 올해 그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SDGs라고 뒤쪽에 나옵니다. SDGs는 나오는데, 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이라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목표가 이제 그 17개 목표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7개 목표에 따른 169개의 세부 목표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ESG가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국제 표준이 지금 현재 새로 발간이 아직 돼 있는 상태는 아닌데, DIS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드래프트 인터널 스탠다드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곧 내년 초가 되면, 어, 그 UNDP에서 나오는 개발 계획이라고 하죠. UNDP하고 ISO에서 SDGs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하실 때 9001과 그리고 14001, 45001 또는 37001 부패 방지라든가 기본준수 경영 시스템 토대에 SDGs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표준들을 얹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탄소 배출 감축에 위해서 국제사회가 노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IPCC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매년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보고서가 6차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그 2.5도시가 있고 IPCC에서는 이제 IPCC가 뭐냐라고 하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IPCC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도시에 따른 이런 이제 기후변화에 따른 막대한 이제 경제라든가 사회, 환경에 대한, 그래서 제가 아까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그랬죠? 사회나 경제, 환경이 트라이앵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승폭을 제한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관련 내용들을 제가 뒤쪽에 해놨습니다. 기후위기 시계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1.5도시의 제한을 가는 이제 경각심이나 인식을 강화하고자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그 기후위기 시계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동대구역입니다. 동대구역인데요. 23년도 10월에 찍은 그 사진이고요. 24년 7월에 찍은 사진, 25년 9월에 제가 방문할 때마다 이 기후위기 시계를 촬영해서 사진으로 촬영해서 이런 ESG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한번 보시면은 기후위기 시계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25년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년 323일 4시 21분 34초가 남았다라는 마진 노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5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그 보시면 폭염의 빈도가 8.6배 늘어나고 가뭄이 2.4배 늘어나고 강수량은 1.5배. 보시면 이제 그래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1.5도씨가 상승을 하는데 현재 몇 도시냐라고 학자들에게 물어보면 현재는 1.43도씨 정도가 평균으로 갔다고 하고요. 작년도 24년도에 아쉽게도 1.51도씨가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1.5도씨가 상승하면 전 세계는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얼음이 녹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물들은 바다로 우리가 연못을 거쳐서 강을 거쳐서 바다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 바다에 모이게 되면 결국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제 어떤 영향을 있을 거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여러분 언론에서 보시면 특히 그 우리하고 이제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그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잘 보시면은 자카르타라는 수도를 옮기고 있죠. 수도가 지금 잠기고 있거든요. 해수면 상승으로.
잠기고 있고,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가시는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는데, 투발루는 이제 7개 섬으로 만들어졌는데, 가장 이제 높은 지대가 해발 14m라고 합니다. 해발 4m라고 하더라고요, 4m. 4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정부 종합청사가 3층인데, 한 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는 야자수 나무가 가장 높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해수면에 영향을 미치면 크게 이제 세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곳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그 부산 화면을 바꿔야 지역이고요. 되겠습니다. 남한 곳이 바로 이제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지역인데 1.5도씨가 상승을 하면 결국은 그 지대들은 다 이제 잠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현재 서울에 거주를 하는데 서울이 해발 1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5m를 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서울도 이제 잠기는 구조로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정도 남아있는 강사님, 게요. 화면 좀 바꿔주세요. 1회 정도가 되거든요. 잠깐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잠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가 화면 공유 꺼졌나요?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화면 공유됐었을까요? 됐어요? 그쪽 화면 보이나요? 네,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항상 어려운 점이 이게 각자 좀 노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그 주요 국가별 ESG 이제 공시라는 개념을 뒀는데요. 뒤쪽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ESG의 가장 그 4대 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축이 우리가 목표 설정하는 거고 두 번째가 실행하는 거고 세 번째가 평가를 받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보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 그 자산 2조 금요 기업 의무화하고 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하는데 이걸 원래 플랜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이걸 이제 현재 딜레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다시 추진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처럼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란 단어는요. 중립이란 단어는 인풋하고 아웃풋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산에 쓰는 예를 들면은 전력을 쓴다. 그러면 전력을 자체 생산해서 쓰게끔 하는 개념들이 결국 이제 중립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EU 같은 경우는 EU가 국가가 27개국인데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이라고 정의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그 국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50 탄소 중립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2060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2050을 하는데 약간은 이제 그 문제가 있죠. 여러분 잘 보시면 2050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약속인 거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조직에서는 2050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면 2050이 달성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45를 하든 2040을 하든 이렇게 이제 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 한계를 이렇게 이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자동차 쪽에서 추진하는 이런 이제 벤더라든가 티어 쪽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처럼 이런 이제 탄소 중립들을 선언을 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이제 ESG,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척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척도들이 있는데 현재 척도들은 각 기관의 뭐 저작물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곧 이제 아마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KESG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오픈되어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일자밴드 쪽에 협력사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장위원회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표들이 그렇게 크게 보안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SG 그 에코시스템 맵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맵은 2019년도에 8월에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이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면은 아까 이제 GRI 스탠다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ISO 표준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평가 기관들 그리고 투자단 이니셔티브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것. 물론 이제 그 무료 데이터들도 있고 유료 데이터들도 있는데 우리도 이제 국가 데이터망들이 형성이 돼 있어서 여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 지수, 블룸버그도 나와 있고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처럼 ESG는 다 해야 되지만 기관을 선택하거나 그래서 주요 프레임워크라든가 자본시장 그리고 글로벌 표준화 기관 이런 기관들을 선택하는 것들은 의무라기보다는 선택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이니셔티브별로 우리가 그 하는 활동이라든가 특징들을 여기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든가 지속 가능성, 인권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이니셔티브에서 알리백이 보시면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리뉴얼 에너지 이제 100%인데 전력량을 100%까지 풍력이랑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부분을 하려면 화력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대폭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것들이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GRI 표준, 지속 가능 보호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 스탠다드다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우리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이 부분은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엔의 이제 SDGs라고 이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가지고 여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엠블렘이 나와 있는데, 뭐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17개의 목표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조직에 제가 보니까 아는 조직도 있는데, 대부분 조직들은 ISO 9001, 14001, 35001 이런 인증을 획득을 해서 유지를 하고 계신데, ISO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각 표준별로 이 UN SDGs의 목표에 대해서 얼만큼의 기여하는 기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처럼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그래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우리가 UN SDGs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혹시 참여하신 분들이 한번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주 내용에서 안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공유가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계단 네, 됐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그 과정 중에서요. 오늘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표입니다. 제일 중요한 장표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네 가지만 알고 계셔도 그래서
그 현업에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자,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다가 이거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건데요. ESG 경영을 함에 있어서 네 가지 축이 있다고 해서 4대 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목표를 설정해야 되냐? 그런데 목표 설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UN SDGs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 항목을 설정했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IS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17개 목표에 위원님 표현, 그 조직에서 인증을 받으면 현재 품질 같은 경우는요. 현재 ISO 9001 2015년판은 네 가지 정도를 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2015 버전이 그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 개발하면 그게 이제 7가지 정도의 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기여를 하는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 쪽에는 14가지 정도, 그리고 안전보호 쪽에는 뭐 8가지 정도, 이런 형태들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처럼 17개 목표 중에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SO나 IEC 표준이 있으면 그 표준들의 기여도를 판단을 해서 우리 회사가 이 정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셔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은 ISO 26000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 표준 명칭이 뭐냐면 사회적 책임 경영 시스템입니다. 이 사회적 책임 경영 시스템에 의거해서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터넷이나 또는 우리나라 이제 그 ISO를 담당하는 곳이 산업부입니다. 산업부 산하에 가면은 국가기술표준이 있고, 그 산하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표준을 볼 수 있는 이 나라 표준 인증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가셔서 ISO 26000에 대한 표준들을 한 번씩 열람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평가인데, 세 번째 제가 쏘는 이제 그 MSCI라든가 KCGS 또는 에코바디스, 여기는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평가 기관이 있는데 꼭 여기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받고 있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한국 ESG 기준원이라고 하는 KCGS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건 스탠리의 주가 지수라고 MSCI 지수, 여기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실효성 여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의 이제 공급망 평가를 하는 에코바디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네 번에 나와 있는 공시가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한번 보면은 우리 회사는 MSCI의 이쪽이 평가를 받았다, 또는 KCGS의 평가를 받았다, 또는 에코바디스의 평가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괜찮은지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베리피케이션이 저희 이제 한국 편협회도 베리피케이션의 그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낸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마찬가지처럼 대기업 홈페이지, 특히 지금 현재 상상재단의 그 출연기관인 그 6개 기관 중에서 보면은 현대기아차라든가 현대제철 또는 건설이라든가 현대모비스, 이쪽에 가시면은 지속 가능 보고서들을 다 발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보고서의 추진 방향과 여러분 조직이 얼라인이 싱크로율이 맞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풀어가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그 상위 벤더에 지속하는 보고서가 있건, 또는 그 상위 벤더, 그래서 결국 이제 메이저사라든가 1차 벤더, 2차 벤더, 벤더 형태로든지 이런 이제 그 지속하는 보고서가 있다고 하면 그 보고서들을 우리가 다운로드를 통해 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고 우리의 사업 방향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실행 방향을 설정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 17개가 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17개를 여기다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는 여기에 따른 세부 목표가 다시 116개 이런 형태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업무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그 SDGs에 대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17개가 보면 중불 개념이라고 하면 169개 정도는 세부, 한 10배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업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수익 검사를 한다 그러면 검사에서 자재가 입고돼서 단계별로 하면 10가지 정도 늘어나는데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보면은 가장 이제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동식을 한다. 네, 두 번째가 이제 기하를 줄인다. 그럼 여러분 이제 기하를 줄이거나 식량 안보를 달성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업들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웰비를 증진한다. 그럼 결국 이제 산업 안전이라는 개념이 있고 보건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건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보장과 모두를 위해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그리고 성평등이나 여성 및 여아 권익을 신장한다. 그건 이거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고요. 이런 형태로 쭉 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어떤 형태로 이제 기여를 할 것이냐를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좋은 방법이, IS 홈페이지에 가셔서, 우리가 14,000일을 인증받고 있다라고 하면, 14,000일은 한 그 14가지 정도를 충족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ISO 14,000일 2015 버전, 현재 15 버전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 15 버전을 인증받음으로써, SDGs에 그 17개 목표 중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ESG 경영들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실행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ISO 이제 26,000을 가지고 하는데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두 번째 사회적 책임의 그 핵심 주제라고 하는 그래서 조직의 이제 거버넌스 그래서 커머스 안에서는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밑에 이제 인권이라든가 노동 간의 환경, 그리고 소비자 이슈,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 발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역사회 얼만큼을 기여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직 전략을 거친 사회적 책임. 여러분 CSR이라고 하죠. CSR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기업의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CSR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에서 부르는 CSR은 Customer Specific Requirement라고 해서 고객 특별 요구사항을 또 CSR이라고 하죠. 그래서 ESG 쪽의 CSR은 그래서 예를 들면 CSR이니까 그 C가 이제 컴퍼니잖아요. 그리고 소셜이고, 그리고 R은 이제 디스포서빌리티 있죠. 그래서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일컬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SR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쪽에서 이야기하면 Custom Specific Requirement이고, 그리고 ESG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조직 전반에 걸친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사회적 책임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그럼 환경 쪽에 보면 환경 오염을 유발했느냐, 또는 안전보건 측면에서는 산업재해라든가,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중대재해라든가 시민재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발생을 줄였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곧 보시게 될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자기 이제 보시면 UNDP WD 53001.2라고 표시해놨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워킹 드래프트라고 하는 현재 지금 53,000일이 DIS 단계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앞에 내년 초에 되면 짠하고 나타납니다. 짠하고 나타나면은 이건 뭐지? 이렇게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ESG라는 이런 단어는 원래 없는 단어인데 투자자가 실행을 점검하기 위해서 비재무적인 관점에서 만들어낸 단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ESG 경영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ESG 인증이라는 걸 받고 계실 텐데 그 인증은 앞으로
ISO UNDP 53001 아마 26년에 나와서 2026으로 모두 대체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부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하고 맥을 같이 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 공부할 거 너무 많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 실행 표준에서 보면 환경에서는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ISO 14001이죠. 그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53001이 메인이 될 거고 그 메인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14001 또는 45001 그리고 이제 그 거버넌스 쪽에서는 우리가 부패 방지라고 하는 37001 또는 규범 조절이라고 하는 37301이 자리잡게 된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밑에 이제 17개 목표들이 얼만큼 충당하는지 나와 있죠. 이렇게 안전보건을 여러 조직에서 인증받음으로써 7개에 대한 UN SDGs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 쪽에도 마찬가지처럼 이런 형태로 그래서 아까 이제 1번, 2번 뭐 기하의 용식이라든지 빈곤 용식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런 형태들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달성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또 하나 이제 53001 그리고 ESG를 이해함에 있어서 53002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ISO 홈페이지를 계속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ISO 홈페이지라고 클릭을 해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53002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프리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문으로 돼 있어서 불편하실 수는 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처럼 담당자 하신 분들은 이 53002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우리가 ESG 경영에 활용하시면 훨씬 더 지금보다도 좋은 실행의 결과물이 나오고 그걸 비롯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결국은 IATF 1949 인증을 받거나 또는 유지하는데 훨씬 유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SQ라든가 또는 5스타를 받는데 유리하게 된다. 대응하는데 유리하게 된다. 이런 표현으로서도 특별히 하자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내용들이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 한국표현협회가 산업부 산하기관이거든요. 산하기관인데 여러분 지금 컴퓨터 앞에 계신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한번 네이버 검색하셔가지고요. ESG 100선이라고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ESG 100선. 그러면 그 표지 안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제가 왜 이 장표를 들고 왔느냐라고 하면 결국은 앞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ESG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E하고 S하고 G 쪽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메인에 보니까는 26000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IWA 26이라는 ISO IWA2라는 사회적 책임 경영 이렇게 나와 있고 이 IWA가 뭐냐면 인터내셔널 워크숍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ISO에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결정한 약속 사항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내용들 토대로 해 가지고 그럼 기업에서 세부적으로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환경에 갔더니 우리가 환경 게스트를 하겠다 또는 오만일을 하겠다. 그리고 탄소 발자국이나 물 발자국 이런 형태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럼 S 쪽에는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처럼 안전보건을 하겠다 또는 식품 안전을 하겠다 뭐 정보 보안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지배구조인데 준법 경영을 하거나 또는 부패 방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기 이쪽에 보시면 발자국이라는 단어가 있죠. 발자국. 풋프린트라고 하죠. 풋프린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염이 남는다는 컨셉이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전에 TV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지 탐험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람이 갔다 오면 오지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야 오지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원 발자국하고요, 물 발자국과 탄소 발자국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형태를 경험하시는 조직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럼 뭐 때문에 이걸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품질에서 검사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결국은 예방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사에 가서 품질 수준들을 높이고 그것도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환경 쪽에서는 뭐 때문에 환경에 대한 실행들을 가져가느냐? 결국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결국은 어떤 기술력들이 들어가서 이걸 보호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탄소 배출 줄이거나 환경의 위험, 그리고 자연재해를 줄이고, 그리고 물이 이제 계속 부족하잖아요. 이상하니 해수면이 높고, 그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다에는 물이 넘쳐나는데 우리가 먹을 물은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마찬가지처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보호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윤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건 이제 뭘로 나중에 정찰될 거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문화라는 것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 현재 ISO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 지금 현재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 그 하나 카테고리를 뽑는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문화입니다. 그래서 품질에도 문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의 품질 문화는 이렇습니다. 우리 회사의 안전 문화는 이렇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썼던 건데 그게 이제 그 리콰이어먼트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실행에서 중요한 게 리스크잖아요. 리스크. 그래서 이제 ISO 홈페이지에는 ISO의 그 표준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리스크와 기회를 다룬 조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리스크에 많은 것들이 집중해 왔잖아요. 집중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기회적인 측면에 집중을 하게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답을 하실 때가 된 거예요. 어떤 질문에 답을 할 때가 됐냐면 리스크와 기회를 다룬 조치를 하는데 첫 번째 리스크를 다룬 조치는 뭘 하세요? 기회를 다룬 조치는 뭘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리스크를 다룬 조치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리스크를 다룬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를 다룬 조치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기회를 다루는 조치, 기회를 평가하는데 우리 예를 들면 특허를 얼마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기술의 기술 인치라든가 이런 걸 얼마 가지고 있고 의장이라든가 상표라든가 아니면 고객사에서 인증받은 SQ 등급이 있을 수 있고 5스타 등급 별 표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자동차 벤더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기회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품질에 얼만큼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게 SCM이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처럼 다 공급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보실 때 공급자라는 단어는 관점이 누구냐면 여러분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동차 지금 현대 기아차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벤더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는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현대 기아차는 공급자가 아닐까요? 공급자인 거죠. 누구한테요? 고객한테 공급을 하는 거고요. 1차 밴드는 HMC와 KMC에 공급을 하는 거고 2차 밴드는 1차 밴드 공급을 하는 거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적용하는 분야가 어떻게 이제 보시면 좋으냐면 그래서 ESG 경영, 탄소 중립, 아리백, CBAM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결국은 어떤 맥락으로 이어지냐면 LC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제 표현하면 스웨덴에 보면요. 스웨덴의 복지 정책이 있는데 이 복지 정책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많이 들어왔었던 건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전부 케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케어를 하냐 그러면
제도로 케어한다는 겁니다. 제도로 케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돈은 결국은 세금인 거죠.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데, 그럼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라냐고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원료 채취 단계에서부터 자동차가 폐차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느냐라는 건데요. 그럼 이 과정을 안 하고 있었느냐? 그렇진 않죠. 뭐라고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IMDS라는 걸 하고 있었죠. IMDS. MSDS하고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IMDS는 그거잖아요. 인터내셔널 매테리얼 데이터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자동차에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중금속의 함유량들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성능에 대한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었던 거죠. 그 맥락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동차가 나오려면 현대 기아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대 모비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2차 벤더, 3차 벤더, 다양한 벤더들이 그런 이제 품질에 대한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는 게 핵심 사항이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자동차 트렌드가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전기나 수소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전기나 수소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광물이라고 하는 게 희토류잖아요. 희귀한 흙이라는 것이죠. 이런 희토류. 그래서 히토류는 이제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하는데 함유량들이 많은 게 중국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토류를 가지고 광물들을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끌어내는데 결국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환경 오염이 따른다는 거죠. 미국도 히토류 광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광산을 폐쇄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제 히토류를 가지고 안보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미국이 광산을 다시 이제 오픈하는 이런 형태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이제 기술력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국은 SCM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망 실사 프로세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은 실사 프로세서도 결국은 식별하고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평가되면 우리가 이제 그 상대적이든지 절대적이든지 정량적인 지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표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목표로 세워가지고 개선을 하고 이 부분들을 시스템화시키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ESG 공급망 실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그 대응 전략들이 인권이랑 환경 정책에 대한 이런 반영. 결국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도 보시면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분류를 해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자동차에 보시면은 가장 그 쉽게 설명드리면은 프로세서라는 게 있죠. 프로세서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세서가 MP라고 하는 매니지먼트 프로세서 그리고 COP라고 하는 커스텀 오리엔트 프로세서 SP라고 하는 서포트 프로세서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해는 다 그 가지고 계실 걸로 봐요. 그러면 서포트 프로세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검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지원하잖아요. 그럼 이 파트가 누구냐? 그러면 구매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품질인 거잖아요. 그리고 커스텀 오리엔트 프로세스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조 단계 그리고 출하 단계까지 그래서 영업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설비 관련되는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MP 쪽에서는 의사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경영지원 파트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내부 심사를 경험하는 파트들이 이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파트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책임과 권한에서 나오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라는 것이죠. 결국은 또 가면 16949를 인증받아서 유지를 하는 쪽이 결국은 공급망 실사를 대비하는 전략에서는 가장 탁월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뭐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ISO 요구사항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requirement를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IEEE 1949 2016년 버전에는 requirement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게 282개 있습니다. 282개. 9001에 몇 개 있냐면 132개 있고요. 14001에서는 78개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건에서는 89개 있거든요. 그런데 11949를 하면 9001을 안 하잖아요. 9001을 왜 안 하냐면 9001의 요구사항이 132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32개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플러스 알파적인 게 15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2개. 기후변화 하나 들어가서 283개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연락시켜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ESG 지표를 선정해야 되는데 자동차 쪽에서 주는 지표를 활용해야 되고 아니면 1차 밴드에서 주는 지표를 활용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온실가스의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검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회사라든 공무원 데이터들 그리고 지표 사례라든가 작성 가이드 또는 ESG 보고서를 내므로써도 하실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대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기업의 ESG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공시평가나 대응, 역량들을 강화한다. 그리고 탄소 배출 관리라든 전략 수립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이쪽에 다른 재단들 있잖아요. 이곳에도 하고 있고,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산업안전상생재단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안전 분야 쪽에 특히 이제 산업 안전 분야 쪽에 특화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지원 정책이 장기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S 분야 쪽에서는 이쪽에 지원을 많이 받아보시는 것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걸 이제 어떤 쪽에 보시면 알 수 있냐면 현대 그 HMC 쪽에 이런 보고서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환경 쪽이나 사회 쪽에 거버넌스 쪽에 그리고 공급망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관리하기 위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는 탄소 중립의 절감을 이행을 하고 있었고 30년에 전 세계 판매 차량의 30% 그리고 40년은 80%를 전동화하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동화의 개념이 그거거든요. 전동화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조지아에도 나와 있는 아메리카 이제 팩토리에 보시면 거기에 그 직원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800명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전동화가 거의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얘기하는 우리가 DT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 또는 DX라고 하는 자동화 그리고 AX라고 하는 자율화 개념들이 여기에 이제 녹아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처럼 로봇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전동화가 이제 되는 거죠. 산업용 로봇을 쓰고 그리고 이제 35년까지 전차종 전기차하고 수소차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걸 이제 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이런 부분들은 다 적용을 하고 있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사회 역량이라든 구성, 이런 거버넌스들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그리고 공급망, 특히 이제 그 1차라든가 2차, 3차 이렇게 이어지는 여러분들 이제 마찬가지처럼 현대모비스라고 하면 MSQ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속 이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가고 있다. 그런 형태를 이제 가져가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ESG 평가는 이런 쪽에서 ESG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대 자동차가요. 그래서 A 등급을 받고 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많은 기관들에게 지금 현재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평가받는 기관들의 수가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동화라든가 또는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적 탄소 감축 활동들을 병행하게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기여도를 갖는 쪽이 오다를 조금 더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전동화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해놨길래 여기 35년까지 유럽 시장의 100% 전동화를 가져간다. 그래서 40년대에 신차의 전면 전동화를 추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송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이제 여러분 그 자율주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율주행. 그래서 결국은 그 현대자동차하고 도로공사에서 트럭에 대한 우리 이제 물류 특히 이제 보시면 차량들을 출고할 때도 물류이고 여러분들 또 납품을 할 때도 이제 물류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탄소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몇 년 전부터 개발해 왔고요. 제도적으로만 조금 더 된다고 하면 이걸 이제 실행하는 건 거의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처럼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4단계까지 있는데 테슬라가 수준보다 훨씬 높은 자율주행 단계를 이제 가져간다고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소사업, 특히 그 전기차가 어떤 이제 그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그 측면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이제 수소에 대한 이런 기대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 이제 선박적도 마찬가지처럼 기대를 갖고 있긴 한데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보시면 UAM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심환경교통이라고 하는 이런 쪽에 이제 방향선,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제도적으로는 사업자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구간은 이미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시청에서 김포공항까지 12분 만에 주파해야 되고요. 금액은 12만 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게 딱 정해졌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제가 아시는 분이 UAM에 대한 평가 테스트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 그 정남진에 가서 하고 있더래요. 정남진. 여러분 보시면 우리나라에 정동진이 있고 정서진이 있고 정남진이 있잖아요. 정남진의 갯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에서 지금 현재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처럼 곧 보게 될 거고 그런 회사들이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기업도 어쨌든 여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205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2045가 되든 2048이 되든 기업에도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따라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품 공급망에 대해서 이제 따지게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유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사회적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어떤 걸 생산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가 핸들을 생산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그럼 어디에 납품됩니까? 그럼 자동차 1차 밴드는 어디입니다? 메이저사는 어디입니다. 그러면 그 메이저사에 딱 들어가셔서 이 메이저사는 우리 ESG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공급망에서 바라는 거 어떻게 하고 그 내용들이 SQ에 어떤 쪽으로 반영되고 파이프스에 어떤 쪽으로 반영되고 그게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는 건 확실해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그 이미 발표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환경이나 사회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렇게 지금 기여를 했다고 공시를 해놨어요. 공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량도 이만큼을 좀 시기가 그렇긴 한데 좀 줄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납품하는 제품들도 마찬가지처럼 이런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성적인 자료는 어떤 것이고 정량적인 자료는 어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현대제철이 지금 현재 현대제철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 고객사가 현대제철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뭐 축소된 곳들도 있기도 하고 가동률이 지금 수시로 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몇 년 사이가 제철이나 제강 이쪽에 계신 조직들은 이 그 장기적인 불안이 최소 3년 이상 갈 거라는 이런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통계를 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조직의 그 업무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가장 이제 그 시멘트나 건설 자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금속이 될 수도 있지만 시멘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멘트를 만들려면 결국은 모래라는 게 들어가게 되고 모래는 채취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채취 과정이나 운반 과정에서 또 이런 이제 그 탄소라든가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론들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그런 분야다라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여기서 그 공통적으로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재활용률. 그래서 그게 이제 폐기물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되는데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에 둬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처럼 여러분의 자제들도 물론 이제 그 수리라든가 디오크 부분들을 거쳐서 폐기 되는데 그 폐기가 다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쪽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들은 앞으로 현재 화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ESG 제언을 위대한 지속 가능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뒀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에 말씀드리는데 관련 이제 벤더사들이라고 하면 우리 고객사의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법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법률은 아마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환경에 관련 법률이 있고 사회에 관련 법률이 있고 거버넌스 관련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을 준수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법률은 최소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벤더가 되시려면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벤더가 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특히 산업재해가 다발로 발생하는데 우리가 벤더를 유지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투명하지 않는데 우리가 벤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건 말 그대로 배짱이 두둑하신 거라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컨셉은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관련된 이런 이제 벤더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지 않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심은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든 또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그 KESG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인데 그 지표를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그 지표를 한번 잘 보시면은 이에 관련된 지표인데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럼 ESG 경영을 할 때 뭘 준비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자꾸 이제 꼭 집어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영역이 나와 있고 범주가 있고 진단 항목이 나와 있죠. 진단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오른편에 안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조직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 있죠. 우리 조직에서 무슨 행위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문서화된 정보에 보면 하이라키라고 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서라든가 절차서라든가 지침서 그리고 SOP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작업 표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작업 표준들을 절차라고 보면 그 절차를 실행하는 증거, 다시 얘기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죠. 그 증거들을 다 모디파이 해가지고 여기 표준에 해당되는 걸로 다 얼라이를 시켜보는 겁니다. 얼라이를. 여러분 그 ISO 인증을 할 때 매뉴얼에 딱 보시면은 그 얼라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얼라이 되어 있는 게 문서 체계표잖아요. 문서 체계표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보니까 산업부에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쓰겠다. 아니면 자동차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쓰겠다. 라고 하면 그 가이드라인의 진단 항목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거가 뭔가라고 증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SQ라고 하는 서블러 퀄리티를 인증받으면 공급자 품질 인증계를 인증받으면 그래서 이번에 이게 우리 그 점검 항목 뭐 감사 항목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항목이 뭡니까? 그래서 어떤 걸로 대체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ESG는 환경과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가 균형을 이루어낸다는 게 핵심이에요. 균형. 그래서 환경 쪽에는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환경 쪽에는 우리가 대부분은 14,000일의 내용들 가지고 충족을 하고 있고, 사회 쪽에는 우리가 산업 안전이라고 하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그리고 뭐 화학물질에 관련되는 법들도 있지만, 이런 법들 외에 우리가 안전보험 시스템을 인증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장된 회사라서 우리가 이제 상법에서 통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상장돼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로 권익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또는 우리가 윤리경영이라든가 인권경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버넌스를 인증받고 있다. 그래서 인증 항목들이 있는데 이 인증 항목들은 심사 때 어떤 것들을 충족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풀어가는 방법론을 쓰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기관들의 국민연금도 이런 ESG 평가 그 지표를 만들어내는데 국민연금을 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이제 그 퇴직금을 볼 때 TC형이나 뭐 이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곳에나 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이 딱 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만족한 회사가 어딘가라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 활용한 지표들인 거죠. 그래서 이 지표를 얼만큼 충족하는지,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 평가자를 통해가지고, 우리 현대모비스를 평가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E나 S나 G 항목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KESG 가이드라인도 있고, 국민연금 가이드라인도 있고, 외국에 있는 서튼베스트 ESG 평가 지표, KPI라고 하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도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실어놓은 이유는 비교를 해서 한 번씩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에 대해서 뭔가 에비던스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회사에서 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서 모든 그 평가 지표를 다 축적할 수 있는 이런 대응력을 기른다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처럼 인적 자원이라든가 공급망 관리는 어디나 나옵니다. 공급망 관리도 어디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공헌도 마찬가지처럼 어디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관계라든가 조직 구성원의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들, 여러분 얘기하는 뭐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뭐 겨울 됐으니까 김장 행사를 갈 수도 있고, 불우이슬도 올 수도 있고, 이게 다 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는 것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부를 하시든지, 조직에서 기부를 하시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이제 사회공헌이라든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형태들은 이게 평가 척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는 결국 이제 여기는 지배구조라고 얘기했는데요. 지배구조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주주의 권리,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것도 있고, 이사회라는 것도 있죠. 이런 통해 가지고 주주의 권익들을 신장을 한다라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인프라들을 가지고 업종별 가중치를 적용해서 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서스텐 베스트 ESG 평가 지표는 이런 쪽에 유리하다라는 거 보실 수 있는 장표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특화됐기 때문에 뭐가 비싸겠습니까? 비용이 비싸겠죠. 특화된 비용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문화, 분업화, 세분화되어 있으면은 비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MSCI 지수입니다. MSCI 지수는 마찬가지처럼 CCC, AA부터 쭉 해가지고 CCC까지 이런 이제 크게는 3대 영역과 대분류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분류가 10개의 주제, 그리고 핵심 뉴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해 겁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고, 제가 조금 늦긴 했지만 정리해야 돼서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이 그 말씀 드렸잖아요. 최 의원은 뭐뭐 했다라고 하는데, 제 한국편협회가 ESG 평가 지표를 만들었는데, 공급망 평가 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격을 만들 때 제가 이제 담당했던 분야가 S 분야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별표가 보실 수 있는데, 이 별표의 의미는 제가 개발한 것 중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별이 3개면 자동차 컨셉을 만든 거예요. 5개로 하려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개를 했습니다. 3개가 붙어 있는 것은요, 일반화되어 있다는 표현입니다.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우리 회사 이게 있구나. 그러면 별 3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별 2개나 1개인 곳은 앞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면 ESG 평가를 할 때 점수를 좀 낮게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발한 S 분야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경영하고 보건.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산업안전 상생재단이잖아요. 산업안전 상생재단인데 안전이라는 게 있고 보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산업안전 상생재단은 뭘 추구하냐면 안전의 개념은 우리가 보시면 급성 질환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앞선다는 개념이고요. 보건 개념은 만성 질환의 개념이에요. 조금 시간을 둬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컨셉이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특화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원을 많이 받으라는 표현은 뭐냐면 중대재해, 특히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가 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선이 끊길 확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다고 해도 거의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컨셉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보건 이러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보건안전이라고 부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안전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거버넌스 쪽에 보면 거버넌스 쪽이 상장된 회사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상장된 회사마저도 거버넌스의 지표들을 달성하는데 약간 소홀하고 미흡하고 약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ESG 관점에서 보면 기업으로 갈수록 다를 수 있는데 지분야 쪽에 관련된 내용들을 달성하는 게 가장 약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조금 하기위해서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ESG 요구사항을 봤을 때
이제 벤더들이 있잖아요. 벤더를 포함해서 공급망 전체의 안전이라든가 환경, 윤리 기준들은 강화된다.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라든가 또는 관련 교육 목표, 교육, 특히 이제 법정교육 같은 경우는 다 받아야 되죠. 그래서 100%를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위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스크 평가라고 하는데 ISO 3만천의 디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됐어요.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처리하고 이 단계를 거치는데 그러려면 식별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별해 봤더니 이 평가를 해봐야 이게 문제다 아니다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풀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처럼 검사를 왜 합니까? 그러면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응하고 또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감소 노력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코어툴에도 그런 개념이 있고 그리고 8D에도 그런 개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협력사 ES 실사라든가 현장의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줄어들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늘려가고. 대신 이제 비용은 점점 줄어들거나 또는 무료가 되거나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은 많이 늘어날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법률은 계속해서 강화될 겁니다. 뭐가 강화되냐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죠.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면 처벌하겠다는 법률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이걸 이제 줄여서 중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법률은 강화된다는 의미는 형량이라든가 처벌, 벌에 대해서, 그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훨씬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강화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대해서 조축되지 않으려면 경영자들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법에 아예 명시해 놓는 거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관리 체계 체제 이런 표현은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고, 여기에 인력이나 예산들, 조직 확보, 이 지금 1번에서 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경영 책임자 또는 최고 경영자의 용어 정의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감부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매년 쉬지 않고 챙기고 그래서 계획된 결과가 일치하거나 또는 상향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평가 항목에도 마찬가지처럼 5스타라든가 서플라이 퀄리티 SQ 쪽에도 이런 항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들을 달성을 하게 되면 어떻다는 거죠? 우리 조직의 오다량이 늘어나거나 또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거나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고요. 지금 자동차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면요. 자동차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요. 저도 이제 자동차 쪽에 1차하고 2차에 경력을 해보니까 하여튼 20년 정도 되더라고요. 20년 정도 되는데 자동차에서 제일 잘한 게 저는 IATF 16949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환경 경영 시스템을 지원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하려고 했었던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ISO 45001을 지원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아쉽게 됐죠. 그리고 둘두상공일도 지원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자동차,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벤더들의 공급망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했을 때 뭔가 좋은 점수를 받는데 주의해야 될지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에도 보시면은 SQ도 하고 또는 내부 심사도 하고 경험도 하잖아요. 그때 이런 내용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안전교육이 미실시됐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법률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개선 이력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이제 중대처벌에 관한 법률들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그 중대재해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염성 평가에 관련된 내용. 이염성 평가가 하긴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실질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게 요 표현이에요.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 지급을 했는데 관리, 착용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은 보호구 지급은 당연한 거고, 착용법에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공급망에 대한 이런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화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의 위험 요인, 해저드입니다. 해저드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줄이는 방법은 자동화라든가 자율화 개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로봇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산업용 로봇을 쓰거나 또는 협동 작업을 하는 로봇을 쓰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줄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실무 대응 방안들은 우리가 안전보건 목표를 정성적으로 하지 말고 목표는 달성돼야 될 결과이기 때문에 정량화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 1회든지 반기든지 월이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점검을 통해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방이라 대비를 해야 되고요. 사고 난 다음에도 물론 중요한데 여러분 그 품질에서 많이 하는 그거 들었죠? 1대 10의 베개 법칙으로 들었잖아요. 1대 10의 베개 법칙으로 들으셨을 텐데 그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 의사결정하면 1원의 비용이 들고 의사결정 잘못했을 때는 10원의 비용이 들고 그게 밖으로 나가면 100원의 비용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에 페덱스가 쓰던 건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100이 아니라 1000에도 못 막아요. 뭐 기업이 그러면 뭐 사업이 매출이 증대되기 어려운 거죠.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방의 방점, 특히 사전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사후적인 부분들은 줄여야 된다. 자동차에서 많이 얘기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품질에 그 얘기 진짜 정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검사하면 항상 대책이 뭡니까? 전수검사잖아요. 전수검사가 대책입니까? 대책 아니죠. 검사를 늘린다는 건 사후를 늘린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DX라든가 AX,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POP, MES 이런 형태, ERP는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서 안전도 여기에 이제 발맞춰서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협력사지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거래를 유지한 필수 조건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환경 오염도 없어야 되고 사고도 없어야 되고 부패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컨셉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경영 요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파이브스타라든가 SQ라든가 아이트 비립구사구 14,000일, 9,000일, 45,000일 이런 표준들을 잘 유지해서 우리가 ESG 경영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ESG 경영, ESG 평가, ESG 경영 한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뭔가 만들어낸다? 앞으로 사람 계속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이 통합 안전관련 프레임워크를 이해를 해야 된다. 프레임워크가 이제 틀이에요. 이해를 이해하고 형식적인 문서 관리가 아닌 현장 중심.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속담 아니라 우문현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품질 개선할 때는 현장을 봐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문서 중심에서 탈피해가지고 실행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상생재단에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그 실적 위주의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단발성으로 안 하시고 몇 년간 지원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언제까지요? 이걸 고쳐질 때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예산은 어디서 납니까? 그랬더니 아까 우리 출연하는 기관에서 예산은 다 부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잘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꼭 참여를 해서 우리 조직들이 조금 더 그 좋은 제품들, 양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33분 됐는데요. 혹시 그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한번 마이크 켜서도 하셔도 되고, 우리가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이 있으면 받고 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질문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없으실까요? 저희가 질문사항 없으시면 강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이 없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강의를 너무 잘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질문하시는 건가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28년부터 실제 적용된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많지만 뭘부터 해야 될지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런 현장을 조금 감안해서 어떤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럼 월요일 날 우리 마침 이제 이 화면에 정봉화 부장님이 딱 떴어요. 부장님,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딱 가셔가지고 월요일 날 가셔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이제 예를 들면 간부회의를 하잖아요. 그죠? 간부회의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각 파트가 있는데 딱 가셔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행 결과물들의 목록을 메모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작성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주간부서에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하고 여러분들이 토의하셔가지고 아니면 여기 상생재단이 도움을 받아서든지 다 얼라이를 시키세요. 얼라이를. 다른 데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저기 뒤에 하셔도 되고 그걸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여기 지표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더 보완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남의 커 보이는 것. 다른 회사가 좋나요? 그럼 뭐합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상 낙원은 신기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그래서 월요일 날 딱 가셔가지고 그거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그죠. 보니까 자원도 열악하고 뭐 시설도 열악하고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똑같은 얘기했죠. 이순신 장군 같은 마음으로 12척 가지고 200척을 물리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넘지 못할 산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건 우리가 탑이잖아요. 우리가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걸로 증명을 못하면 뭘로 증명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컨설팅이 필요하시면은 상생재단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지원사업을 엄청 해주면 되잖아요. 해서 지원해서 특히 누가요? 기술사라는 산업안전 지도자들이 지원해준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러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강의를 이제 사실 저희가 준비 요청드린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현대그룹사의 ESG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췌해서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사후관리 교육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을 지원하겠습니다.